당신은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프랑스 병원에서 한 여성이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날 혼자 주차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지구 반대편 낯선 한국의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의 마이 스토리는 살아남기 위해 한국에 온 한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공항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낯빛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으며 입술엔 핏기가 없었죠. 휠체어에 앉아있던 제 손등에는 프랑스에서 붙이고 온 이름표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엘. 그게 저의 이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라,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나라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말기 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제 등 뒤에 휠체어를 미는 낯선 손길에 모든 무게를 맡긴 채 그저 입국장을 통과하고자 했습니다. 숨 좀 쉬자 말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저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뿌얘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걸 보았어요. 바닥에서 울리는 발소리, 수레소리, 무전기 소리. 그 가운데 누군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외국인 응급 환자입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마지막 한국어였어요. 그날 저는 공항 의무실 바닥에서 실신한 채 발견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하늘색 벽과 하얀 조명 사이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이 형체 없이 겹쳐 보였고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로 누군가 묻고 있었습니다. 빨리 패스포트 확인해. 프랑스? 오케이. 암 말기라고. 그때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너무 지쳐 있었고 한국말은커녕 영어로도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몇 시간 뒤 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낡은 수화물 캐리어 하나와 거즈로 감싼 팔뚝. 그리고 단 하나 남은 선택지. 그게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이 나라를. 그 한 문장에 전 제 전부를 걸고 온 거였어요. 사실 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이름은 마리,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온 37살의 프리랜서입니다. 직업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였고 그전엔 백화점 디스플레이 디자이너로도 일했죠. 제 인생은 원래 꽤 괜찮았습니다. 연애도, 일도, 건강도요. 그러다 갑자기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아니, 어쩌면 모든 일의 끝이었는지도 몰라요. 프랑스에서는 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늦게 움직였죠. 검사만 4달, 진단까지 6달. 치료요?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동안 암은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 치료가 어렵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이랬습니다. 이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의료적으로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던 날,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20분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나중에는 그냥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느낌. 그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던 중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빠른 진단, 공감하는 의료진,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 그게 저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죠. 하지만 공항 의무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입국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고 일어났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뜨끔거렸어요. 의무실에서 일시적으로 투여한 수액 덕에 그나마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체력은 바닥을 친 상태였죠. 서울에 사는 지인도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병원 접수 창구에서 수차례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그 기다림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줬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제 귀에 들린 건 낯설고 날카로운 음절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치솟았고 그 시선이 판단인지 걱정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떠오른 건 프랑스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목을 조르듯 따라다녔죠.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였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저를 환자로 봐줄 수 있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희망 하나로. 하지만 한국에서도 마냥 따뜻한 환대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치료 전 선결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부터 들었고 비용 선납, 보험 미가입자 대상 동의서 작성 등 응급 상황이라도 행정 절차가 먼저였어요. 여권 있으세요? 비자 사본 있으신가요? 지불 가능하신가요? 계속되는 질문들에 제 심장은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조차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창구 직원이 저를 물끄러미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접수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원 로비 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입국한 지 하루 반 만에 또다시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이 나라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게 그날 제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가족과 함께 온 환자들은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아버지, 팔짱을 낀 연인, 서로 손을 꼭 잡고 진료를 기다리는 노부부.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고 저만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던 건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2시간 거리에 사셨지만 그날은 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책상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암이 간과 폐 그리고 림프선으로 전이됐습니다. 수술은 어렵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덧붙였죠. 남은 시간은 아마 몇 개월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입을 다물었고 의사는 그날 저와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행정직도 아무도. 그 누구도 저를 살릴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마저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로비 바닥에 앉아있던 그 밤, 낮은 형광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고 몸은 점점 더 아파왔으며 가슴은 짓눌리듯 무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제 무릎 위에 떨어진 핸드폰 불빛을 바라보며 그저 멍하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끝일지도 몰라. 이 나라에서도 안 되면 정말 끝이다. 그날 밤 병원 로비는 깊고 차가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들이우는 그림자만이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잠도 들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고 처방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아무도 제 곁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뿐사뿐한 걸음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며 제 눈높이에 앉았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목에 걸린 아이디 카드에는 간호사라는 표시와 영어로 적힌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통역 필요하세요? 저는 순간 그 말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환청처럼 울렸고 심장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제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또렷하게 말했죠. 도와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외국인 전담 지원팀이 있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따끔거렸어요. 통역사랑 연결되면 먼저 필요한 검진부터 진행하실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잠시만요. 서류는 제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돌아온 그녀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이어폰을 제게 건넸고 그 반대편에선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번주 매덤. 안녕하세요. 통역사입니다. 현재 간호사님과 함께 계시죠? 그 말 한마디에 제 몸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제게 괜찮아요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이후는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류는 통역사와 함께 하나하나 정리됐고 비자 확인, 보험 미가입자 등록, 긴급 치료 동의서까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CT와 피검사를 포함한 기초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11시 의사가 제게로 왔습니다. 젊은 한국 남성이었고 통역사와 함께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위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을 겁니다. 그 말에 전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걸 느끼며 몸속 어딘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단기 입원 환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진행될 항암 및 외과적 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차분했고 서두르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검진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여정이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받은 첫 끼니는 식판 위에 담긴 미역국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선 항암이 거부된 날 의사는 저에게 물이라도 마시라고 했지만 그 외에는 어떤 배려도 없었어요. 치료 불가라 했던 날 식당도 문을 닫았고 저는 자판기에서 뽑은 달달한 커피 하나로 저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작고 따뜻한 식판 하나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그건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며칠 후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학제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진료조정실, 간호사, 영양사까지. 수많은 사람이 한 명의 외국 환자인 저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수술은 위험하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들은 프랑스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제 가슴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직 살아볼 수 있어. 정말 살아볼 수 있겠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그날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마취과 전문의, 보조 의료진까지 모두가 제 이름을 또렷이 부르며 준비를 시작했죠. 마리엘 맞으시죠? 오늘 저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십자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주셨던 것이었고 프랑스를 떠날 때 제 유일한 가족처럼 붙들고 온 거였죠. 이름표 위에 떨리는 손으로 손을 얹고 입술을 꼭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 수 있을까? 정말 여기선 살아날 수 있을까? 차가운 수술대 위, 마취제의 냄새가 스며들며 의식이 흐릿해졌고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 간호사.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요.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정적 속에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땐 회복실 천장의 조명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머리는 멍했으며 가슴에는 묵직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손을 뻗어 제 머리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잘 일어나셨어요. 수술 성공적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암 부위, 전이 된 부위 포함해서 대부분 제거했어요. 아직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잘 해내셨어요. 그 순간 참았던 것이 터지듯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컥울컥 가슴 안쪽에서부터 치솟는 뭔가가 마치 수술 부위를 관통하듯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였고 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님, 수술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부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이 떨렸고 숨이 멎을 듯했어요. 그 말, 그 한마디. 프랑스에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이곳에서는 의사의 입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내 삶을. 이 먼 나라의 누군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병실에 가득 찼고 간호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차마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버텼던 건지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신히 내뱉은 그 말이 그동안의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어요. 며칠 뒤 병실에서 조금씩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됐을 때 간호사가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마리님, 이제 정말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 저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치료하니까요. 병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듯 몸을 앞으로 숙이고 말았습니다. 숨이 떨렸고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제가 살아도 될까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줄만 알았던 제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나를 울렸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정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몇 차례 더 필요했고 체중은 10kg 이상 빠졌으며 몸에 남은 수술 자국은 아직도 뚜렷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 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놀랐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제게 따뜻한 보온병을 건네주곤 했어요. 속이 안 좋으시면 이거 마셔보세요. 보리차예요. 그건 간호사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자의 보호자분이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손짓으로 전해진 그 마음은 프랑스의 어떤 제도보다 강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식당의 아주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외국인 맞지? 이거 가져가. 우리 집 된장으로 끓인 거야. 그 된장국은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집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를 울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음식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사람을 낫게 하니까요. 그 후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봉사였습니다. 이제는 병원 전담 통역사로 일하며 제가 그날 받았던 손길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가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야?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나라야. 의료진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해주는 나라.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나라. 밥 한 끼에 마음을 담는 나라.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준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제가 이곳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 간호사 한 명의 손길이 모든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가끔 그날 병원 로비의 의자에 앉아있던 제 자신을 떠올립니다. 무너지고 있던 그날 밤,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려 합니다.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병원 복도 어딘가에서 한 명의 외국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리 씨는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더 이상 병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포기했지만 한국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다시 숨을 쉬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기술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잇는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